만약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 막 열심히 하려 했다면 현재와 같이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는 자본과 기술이 중요한데 독립 직후 한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 남겼던 착취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미약한 기술과 자본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도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갖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의 자본가들이 공산당의 위협을 피해서 많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거기에 20세기 전반까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의 국제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투자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제도까지도 이식되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 같은 경우는 종주국인 일본도 그렇게 오늘날로 치면 브라질 수준의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종주국 자체도 그렇게 역량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적급의 경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냉정 시기 제1세계의 막대한 기술적, 자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의 상황은 냉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산권은 자본주의자들의 견제에 맞서 본인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였는데 공산권의 세력이 넓어지면 시장 경제는 축소될 것이고 이는 거대 시장을 필요로 하는 시장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1세계는 공산주의의 세력 확장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념 분쟁의 대명사였던 한국 전쟁이 악명 높았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체제 경쟁의 선전장이 되었고 어느 국가가 더 빨리 전후복구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지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공산권이 겉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70년대까지는 꽤 괜찮은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받았었고 오히려 남한보다 전후 복구를 더 빨리 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먼저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파산하게 될 기회도 있던 것입니다. 남한은 수리적인 리스크 파악도 불가능한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 빈국 수준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행히 70년대에 국제시장도 발달하지 않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오일 쇼크로 인해 70년대에 겪었던 국제 파산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즉 파산할 권리도 없던 나라였죠. 은행에서 빚을 빌리는 것도 능력인데 그런 능력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냉전 시대만큼의 갈등 구도는 없어서 이 정도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심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중동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미 해군을 보내 무역로를 닫고 외향적으로 세계 곳곳에 친미 국가를 꽂고 타 지역 평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적인 움직임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G2라는 용어로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은 대외적으로 우호 세력을 확장할 소프트 파워가 없기 때문에 세계는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 중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은 지구상에 널렸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개도국의 차이는 전적으로 제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제도냐면 개인의 번영을 지원하는 정부냐 아니면 착취적인 예속으로 국민의 의욕을 깎아먹고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권력 유지에만 욕심이 있는 정부란 말입니다. 독립 직후 남북한의 제도와 문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제 파시즘 문화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이 일제 파시즘 문화는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쇼와는 다른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춤과 효로 대표되는 전통적으로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은 동아시아 전반에 있었던 이데올로기인데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민주주의 혁명과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었죠. 일제는 그래도 초반에는 온전히 중앙 집권적 정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일제 말기에 가서는 기존의 동양의 문화를 활용해서 일제 천황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색다른 파시즘주의를 만들어내었고 정권에 대한 견제가 마비되어 극단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반자의 어택이니 1억 총옥쇠니 태평양 전쟁에서 국민들의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시기 도쿄 대공습으로 600만의 도시가 200만이 되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핵을 맞아서 몇십만 명이 되져도 일본 군부는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당해도 내면에서부터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반항을 안 했고 정권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침공하자 차라리 미국에 무조건 항복했었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전제왕권과 같은 북한의 특이한 모습은 사실상 일제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의 많은 지배 요소들을 김씨 일가가 참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북한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몇백만이 굶어드져도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정권은 안락하고 그래서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도 관심이 없고요. 북한의 건설 현장을 보면 장비도 없이 떼거지로 맨몸으로 위험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진정 북한이 중장비를 들여올 자금이 없어서나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김정은 본인을 위해서라면 암시장을 통해서든 사치품 수입도 마다하지 않는걸요. 국민들을 괜한 뻘짓으로 노력 동원시킴으로써 다른 일, 다른 공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역사상 국민들을 가장 영리하게 지배하고 착취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경제 성장은 다르게 말하면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손으로 일할 거 호미로 일하고 호미로 일할 거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데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경제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 북한 정권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까지는 이런 모습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 자료를 보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의 우상화는 뒤지지 않습니다. 당대 돈 40만 불을 들여 세운 남한 이승만 통상도 동양 굴지의 규모였죠. 4.19 혁명도 초반에는 이승만을 향한 게 아니라 부통령인 이기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대한민국도 일자의 문화가 남아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60년대까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미국이 심은 제도의 틀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착취는 사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내긴 어렵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마련해낸 영국도 몇백 년이 걸리는 지루한 과정에 걸쳐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심어놨기 때문에 비록 초기에는 혼돈스럽고 미약하긴 했지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옳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꾸준한 견제와 때로는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부가 개인의 번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갔고 이것이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종전 이전에는 정근대적인 파시즘 국가였지만 미군정의 각종 민주주의적인 개혁으로 1980년대에는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2위의 GNP 규모를 가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19세기 농노제에 예속되어 있던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들이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도 나폴레옹이라는 외부 세력이 점령해서 착취적인 농노제를 폐기했던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진국이 타국을 점령한다던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오히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역방향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대내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찍어 눌렀지만 미국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관심을 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